비만 치료제가 국민연금을 죽였다. 비만 치료제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다.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수명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65세에 은퇴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말이 안 된다. 65세에 은퇴하는 거는 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20년 전에나 통용하는 말이고 지금 65세는 일할 나이다. 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끌어올려야 된다. 두 번째 주인공은 자본주의 대통령이라고 제가 부르는 사람인데 레리 핑크입니다. 이 레리 핑크가 연례서안을 쓰거든요. 근데 올해 상당히 힘을 줬습니다. 제가 연례서안을 나올 때마다 항상 읽어보는 편인데 항상 좀 길게 쓰긴 합니다. 이번에 분량도 압도적이고 수사도 뭐 1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지금 인류에 닥친 엄청난 문제다. 라는 이제 수사를 쓰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레리 핑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블랙락의 수장이라고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 금융자산 1경 3천조 원. 네, 1경입니다. 네.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기업에 대해서 발언권도 그만큼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레리 핑크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 세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 거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ESG 열풍도 결국에는 레리 핑크가 만든 거고 거의 뭐 채권 투자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채권 ETF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길을 어디로 낼 건지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블랙락은 우리가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레리 핑크가 향후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서두에 제가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레리 핑크가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자본시장 기억이다. 근데 뭐 자본시장 기억이 뭐 중요하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닥친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자본시장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힘을 줘서 말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레리 핑크가 이제 연례서안도 쓰고 최근에 인터뷰를 또 많이 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퍼즐 조각 맞듯이 맞춰봐서 과연 이 레리 핑크의 50년 경력이 응축된 큰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레리 핑크의 큰 그림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가 닥친 세 가지 주요 문제 중에 하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레리 핑크가 가장 힘줘서 얘기한 게 바로 은퇴입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네요. 은퇴 얘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연례서안도 요 문장으로 시작해요. 은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은퇴 문제까지 건드는구나 이게. 근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은퇴 문제를 얘기를 했을까? 아니 환경 문제 건드렸다가 이제 은퇴 문제 건드네요. 네. 그래서 은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뭐 연금제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 나라마다 공적연금 제도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기업에서 하는 퇴직연금 제도도 있고 개인이 또 노후 대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인구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노후 대비, 이 연금 제도가 합리적인가 돌이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축을 한대요. 은행에 예적금 드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한번 맞는 방법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퇴 얘기를 할 때 은퇴를 지금 앞두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지 은퇴를 이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한다. 은퇴를 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날마다 들어온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직업에서 떠났으니까. 그럼 은퇴를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소비를 하면서 살아갈지 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전후 세대, 그러니까 58년 개띠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연금 문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리 핑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 인구 문제에서 연금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만 치료제가 국민연금을 죽였다. 비만 치료제가? 네. 최근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또 바이오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이 연금이랑 무슨 상관이냐, 국민연금이랑.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다. 요 그림은 지금 비만 때문에 오는 온갖 합병증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뭐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만만 치료되면은 기대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 는다는 거죠.
이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이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건데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까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그러면 늘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늘어나는 삶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수명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면서 요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명절이나 이럴 때 가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죠. 근데 모두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가 정말 요즘에는 이제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확실히 비만이라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비만이 치료가 되면 미국의 GDP가 10%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많은 것을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문제로 이제 연결을 한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국민연금도 결국에 공적연금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공적연금이 이 1889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탄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이전에 탄생을 한 건데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1952년 당시에 62세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연금을 이제 받는 사람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 첫 세대인데 이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살아만 있으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동료들은 아마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 되는 전환율이 50%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연금을 낸 사람 중에 50% 이상은 이미 은퇴하기 전에 세상을 뜬 거죠. 아, 이제 받을 줄 알고 돈을 내놨는데 네. 돌아가셨구나. 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62세, 65세면은 65세 보통 은퇴하지 않습니까? 65세면은 엄청난 이제 노인인데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2019년 당시에 이제 전 세계 65세 이상인 사람, 은퇴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11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의 10%네요. 정도. 10%좀 안 되죠. 근데 이제 21세기 중반에는 6분의 1일 것이다. 6분의 1이 은퇴한 사람이 된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연금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자기 부모님이랑 나까지가 막차다. 지금 한창 일하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MZ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 MZ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레리 핑크가 얘기했다는 건 또 의미가 있네요. 그죠? 저도 사실은 MZ들한테 미안합니다. 저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덜 미안한 건 있는데, 확실히 이 지금의 연금 문제는 뭐 적당히 개혁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연금에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연금을 그러면 그나마 좀 이렇게 호흡기라도 좀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봤을 때는 요 그래프를 반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노동 참여율, 경제 참여율 그래프입니다. 경제 참여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해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연령별로 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데, 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55세 이상, 그러니까 장년층의 노동 참여율을 나타낸 겁니다. 전체 노동 참여율은 코로나 때 한번 타격을 입고 나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장년층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이게 수명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65세에 은퇴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말이 안 된다. 65세에 은퇴하는 거는 이 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20년 전에나 통용하는 말이고, 지금 65세는 일할 나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65세나 60세에서 65세를 은퇴할 사람이라고 대우하지 말고 커리어의 막바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우해서 이 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사회 분위기를 이 65세는 은퇴할 나이가 아니고 일할 나이고 커리어의 막바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조성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년층의 노동 참여율이 다시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통장이 아주 빵빵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분들 재테크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금리 이제 0% 내려오는 거 보고 모기지 대출 이빠이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단 코로나 이후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13조 달러가 들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부동산의 가치가 5조 달러였던 게 18조 달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은퇴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한국은 그럼 어떨까 찾아봤는데 주황색이 네. 한국의 장년층의 이 노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파란색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년층의 네. 참가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년층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청년층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뭐. 이거는 60세 이상의 이제 노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부자예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은행 예적금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왜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55세에서 65세 그 은퇴를 앞둔 미국인이죠. 그 중에서 절반이 401k나 IRA가 없다. 이제 401k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퇴직연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RA는 이제 이 주식 투자하면 이제 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의 40%가 비상시에 쓸 목돈 400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 당장 양극화가 진짜 심한 거예요. 비상시에 쓸 목돈 400달러가 없는데 뭐 어떻게 무슨 수로 투자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뭐 살짝 블랙락 홍보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 투자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랑 손잡고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상품을 이렇게 또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할 의지나 뭐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금융권의 인식이다. 블랙락도 그렇고 다른 은퇴 상품들을 쭉 보니까 은퇴하는 사람들을 뭐 투자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을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금융계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투자에 대해서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 이런 사람들 투자를 하냐.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 저축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은퇴연금 분야에 정말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상품도 좀 더 친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상품만 친절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자로 태어난 사람 없다. 투자자는 교육받아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줘야 하는데 금융교육도. 네. 그래서 투자자 마인드를 길러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S 아카데미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금융권에서 50년 있었는데 50년 인생, 금융인생 가장 공포스러웠던 데이터다. 라면서 요 그래프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각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 부머 세대도 있고 X세대도 있고 네. 밀레니얼도 있고 이제 Z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요 세대들이 이제 12학년이면 우리나라 치면 고3 이제 사회 나가기 직전의 나이죠. 성인이기 직전에. 물어본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보니까 이제 젊을수록 비관적입니다.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일수록. 그렇죠. Z세대가,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레리 핑크가 봤을 때는 이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봐야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우상향할 거라고 해야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이렇게 이 암울하게 보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실제로 이 유럽이나 중국 같이 그러니까 미국보다 좀 낙관주의가 덜한 나라들 미래에 대해서 좀 이 긍정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나라들은 저축률이 높다. 미국은 저축률이 낮은 이유가 사람들이 미래를 앞으로 지금 뭐 내가 낙관하기 때문이죠.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내일 모레 더 잘 될 거고. 라고 낙관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이렇게 공포 심리가 퍼지면은 투자 시장이 잘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돌이킬 수 있게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합쳐서 이 세대를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더 잘 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녀가 나보다 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축을 해야지 돈을 어떻게 써.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젠지 세대들이 워낙 이제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향후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은퇴 후의 삶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은퇴한 지 2년 후에도 저축한 돈의 80%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은퇴자의 32%가 소비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퇴한 사람 중에 약 70%는 소비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 써도 되나? 그냥 내가 벌어놓은 돈 지금 계속 까먹으면서 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연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금을 내면은 내가 은퇴하면은 얼마씩 따박따박 받는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제 얼마 급여가 받을 거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내가 낼 돈만 정해져 있지 미래에는 얼마 받을지 모르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은퇴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대부분 저축으로 돈을 은퇴를 대비를 했으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 계속 이 자산이 우상향하면서 이 소비에 대한 불편함을 덜 느낄 텐데 이게 또 투자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저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퇴 후에도 우리가 소비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은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어려운 문제를 레리 핑크가 가져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큰 그림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자본시장이라는 거죠. 자본시장. 이제 은퇴 준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적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연금을 살리려면 결국은 자본시장이 성장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연금이 어디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나서 연금 자체가 사이즈가 우상향하면서 커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외 전 세계 자본시장들을 보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이제 레리 핑크가 아무래도 뭐 이 세계에서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인 만큼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 보니까 이 각국 수장들이 자본시장 키우기 위해서 매우 고심하고 있다. 사우디도 뭐 모기지증권이 미지막 만들고 있고 인도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저축하거나 뭐 은행에 넣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금을 산대요. 금을 산다고 해서 뭐 나라의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본시장으로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도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역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밸류업도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연금 문제 있죠.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가 4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라서 모두가 다 해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문제죠. 이 연금이 결국에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또 이 일본 증시가 엄청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레리 핑크는 일본 증시 잘 나가는 원인 이유 딱 하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연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작년 10월에 NISA라고 그러니까 일본판 ISA 계좌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이제 세제 혜택을 2배를 늘렸는데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니케이가 3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이만큼 파괴적인 힘을 보였다. 결국 이제 이 연금이 자본시장을 성장시킬 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이 부채 문제가 만든 새로운 시장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프라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지 않습니까? 뭐 몇 천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 조가 드는데 안 그래도 지금 지을 인프라 많은데 또 AI랑 또 에너지 전환 때문에 엄청난 인프라 수요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AI만 해도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 지어지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전환하면은 온갖 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발전 시설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부채 점점 잠식돼 가는데 근데 무슨 돈이 있어 이런 거 인프라 지금 만들 돈이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레리 핑크가 각국 정상들 만들어 보니까 이 문제로 엄청 골머리를 썩고 있대요. 만들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정부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 민간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게 지금 각국 정부의 트렌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는 민관 합작이 대세가 될 거고 블랙락이 그 GIP라고 인프라 투자사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를 최근 인수를 했습니다. 정부도 문제지만 기존 민간 인프라 역시도 엄청난 시장이다. 왜냐면 이걸 또 유지 보수를 하고 결국에는 인프라 가지고 있으면 감가가 되잖아요. 이걸 그냥 기업 하나가 다 떠안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좀 이런 부담을 나누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인프라 문제도 결국엔 자본시장이 커져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ESG입니다. ESG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자기가 길을 만들어 놓고 딴 길을 얘기하는 거네요.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거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채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레이핑크가 봤을 때는 아예 부채 못 줄여.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부채를 줄여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 뿐이다. 그쵸.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버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한 3% 정도 미국이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3% 되는 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큰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게 엄청난 성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건데 그러면 기존에 그 레리 핑크가 말한 대로 바로 우리 친환경의 길, 에너지 재생의 길로 가면 되냐? 근데 이게 좀 길이 바뀐 것 같다. 전 세계가 두 가지 고민에 빠졌더라. 에너지 전환 이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탈세계화가 되니까 에너지 안보도 엄청 중요해졌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에너지 실용주의가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독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에너지 전환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천연가스 설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이제 또 이 러시아산 이 천연가스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미국산 LNG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또 시설을 늘려놨는데 이 독일을 봐라. 지금 에너지 전환 엄청 투자하지만 이게 뭐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햇빛이 안 비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아예 배제하진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갈색, 녹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석연료는 갈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이 좀 진한 갈색 말고 네. 천연가스 같이 탄소가 그나마 덜 나오는 최대한 덜 갈색인 거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같이 가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 전환 가는 길은 비선형이다. 상당히 꼬불꼬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이 스트라토스라고 블랙락이 이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회사 정유기업이죠. 옥시덴탈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탄소 포집하는 프로젝트인데 탄소 포집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정유기업도 우리가 ESG로 가려면 같이 손잡고 가야 할 파트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참 뭐 씁쓸하네요. 네. 자기가 이 길이다 맞다라고 해서 가자고 해놓고 미안하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니까요. 좀 안타까운 얘기기도 하고요. 뭐 말한 대로 뭐 덜 갈색인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후 문제를 봤을 때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당장 해도 어려운데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는 또 다른 얘기도 했었잖아요. 막는 거는 늦었고 적응하는 게 이제 문제다. 그렇죠.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를 막는 것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뭐 레리 핑크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의 행보고 그렇게 된다면 각자 도생인데 결국은 기후 위기 혹은 기후가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좀 씁쓸한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 레리 핑크의 연례서한 얘기였고요. 이제 레리 핑크의 빅피처가 뭘까? 뭔데 이렇게 지루한 연금 얘기 오래 하고 뭐 인프라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고 딴 길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제가 나름 이제 퍼즐을 맞춰봤는데 이 GIP라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5손가락 안에 드는 인프라 투자 회사 요걸 인수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ETF와 시너지를 기대한다. 사실 개인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큰 규모의 사업에.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ETF화 시키면은 개인도 ETF 사면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어.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캐시우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ETF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ETF야.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TF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좀 불투명한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라는 불투명한 시장을 ETF라는 도구를 통해서 증권화를 시켜서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좀 신뢰를 주고 상당히 좀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ETF가 이 핵심이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ETF가 비트코인도 증권으로 만들 정도로 상당히 큰 도구긴 하지만 요거보다 더 큰 세계가 STO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리 핑크가 연례서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50년 동안 해온 일이 뭐냐면은 이제 증권화입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 이제 모기지 증권 만드는 거였대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해서 증권화 시켜서 금융상품 만드는 일을 쭉 해오다가 ETF로 또 대박을 치고 이제는 STO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 경력의 피날레가 뭐냐? 이제 RWA. 최근에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희에서 한번 다뤄온 적이 있죠. 그래서 RWA로 가는 길 아닌가.
그래서 이 왜 RWA냐 회계다 왜 갑자기 RWA야 그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제 뒷얘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고 가자면은 STO는 이제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권 판정을 받아야지 이걸 이제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고 RWA는 이제 실물 기반 자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RWA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이제 STO는 이 블록체인 밖에 있는 거를 블록체인 안으로 좀 들어오려는 거고 RWA는 이미 블록체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좀 활용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WA가 좀 더 실용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토큰으로 하는데 증권으로 돼 있는 것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느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프라 예를 들어서 뭐 경인 고속도로를 뚫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토큰화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증권화해가지고 니네들도 가지고 이거 가주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상력에 기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이제 레디핑크가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금융 상품이 된다고 하면은 예전 영상에 이제 냉장고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냉장고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지는 건데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럼 냉장고 빈 냉장고로 둘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야 되는데 그 음식을 채울 게 바로 연금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연금 얘기 이렇게 힘준 게 연금의 엄청난 파괴력을 얘기했거든요. 아하. 이 많은 금융 상품을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냐? 바로 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금에 힘주고 우리가 연금 금융 상품을 하고 각국 정부들이랑 뭐 협업을 해서 이 연금을 빨리 증권시장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이 레디핑크의 가장 큰 그림, 이제 RWA를 향하기 위한 좀 셋업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RWA 되면은 뮤추얼 펀드 시대 끝난다. 온갖 게 다 금융상품화가 가능해지면은 우리 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마어마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지수가.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 맨그룹이라는 또 헤지펀드에서 한 150년을 물가별로 나눴습니다. 인플레 심할 때, 뭐 디플레일 때, 뭐 리플레이션 국면 때,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때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빨간 박스로 친 게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이게 와인입니다. 이 물가 국면에서 인플레가 심하든 디플레가 오든 리플레이션이든 디스인플레이션이든 모든 국면에서 수익이 난 게 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당히 또 잠재력이 있는 상품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RWA가 되면은 우리가 뭐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어쩌고 이렇게 자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또 지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성격의 이 상품이 들어오면. 흔히 우리가 전통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인 거죠. 주식이랑 채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권 중에 하나인 거고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체 자산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었죠. 부동산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통 자산은 아닌데 자산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고, 이제는 그냥 뭐 그런 거 하냐, 그냥 다 자산으로 하자, 그냥 다 나눠서 하자, 투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이 굉장히 확장된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